어머님, 이거 직무유기예요. 뭐? 저희는 어머님 믿고 맡겼잖아요. 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뭐예요? 다른 도우미도 이렇게 대충은 안 해요. 뭐야? 여보, 그만해.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 다달이 드리는 14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적은 돈은 아니지. 너 뭐라고 했니? 가정부? 엄마, 혜정이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럼 무슨 뜻이야? 돈 받고 하는 일이면 제대로 하라는 말이잖아. 여기에 무슨 오해가 있어? 아침에도 말했지만 내가 여기에 돈 벌러 온 거야? 그건 아니고요. 맞잖아요. 돈 받고 집안일 봐주셨으니까. 어차피 어머님 하시는 일이 가정부 일이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일은 제대로 해주셔야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심유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심 씨는 가정부입니다. 요즘은 가사도우미라고 하죠. 그녀는 꼼꼼하게 일을 할 줄을 알았고, 그래서 가사도우미로서 나름대로 인정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벌이도 괜찮았고 말이죠. 그래서 직업으로 무시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타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말이죠. 어차피 어머님은 가정부잖아요. 며느리가 심 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를 위해 가사일과 육아를 도와준 결과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심 씨가 아들을 도와줬던 것은 내 자식이라서 그런 것이지 일을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며느리가 자신을 함부로 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니 그 인성을 알 것 같았습니다. 천성이 어떤 것인지 말이죠. 심 씨는 자신을 가정부 취급하는 아들 며느리를 이제 가족으로서 대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죠. 심 씨는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였습니다. 자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심 씨는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병원에 다니던 아들을 5년간 돌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모두 대학을 간 뒤에 심 씨는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는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고 노후를 위해 남편과 짐을 나눠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사에 취직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심 씨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일은 할만해? 별로 안 힘들어. 그래도 마음이 좀 그러네. 당신까지 일할 필요는 없잖아. 그것도 남의 집 일 해주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야.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걱정스러운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집주인이랑 만날 일도 없어. 아무도 없을 때 청소만 해주고 나오는 거야. 예부터 가정부라고 하면 안 좋은 인식이 있기에 남편의 걱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남의 집 허드렛 일을 시킨다는 죄책감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일해본 바로는 무척이나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심 씨가 평생 해온 일이 집안일이었기에 헤매지 않고 능숙하게 할 일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끝낸 후엔 뿌듯함도 느꼈고 말이죠. 요즘은 종일 일하며 집주인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3, 4시간 정도 일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뀐 탓이었습니다. 심 씨는 일에 서서히 적응을 해갔습니다. 몇 년 일을 하다 보니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일도 늘어버리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사보다는 육아 쪽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하원 도우미도 하고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 아들, 딸이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딸은 결혼을 해서 사위의 고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차 타고 3시간 정도 걸리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살지만 아들, 며느리 모두 일을 하는 탓에 볼 수 있는 날은 많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왕래가 잦아졌죠. 엄마, 혜정이가 좀 힘들어하는데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은 늦게까지 일이 있고 내일은 오후에 일 없으니까 너희 집으로 갈게. 감사해요. 맞벌이를 하던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마다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심 씨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 씨도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서도 내내 고생이 많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일찍 퇴근을 하거나 일이 없는 날에는 종종 가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때문에 숨통이 트여요. 손자는 예뻤습니다. 잠도 잘 자고 분유도 잘 먹고 유별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며느리의 눈밑은 퀭했습니다. 나한테 맡기고 눈 좀 붙여. 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부탁이 있는데요. 아이를 봐주다가 집에 가려던 심 씨를 아들과 며느리가 붙잡았습니다. 웬 부탁이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의아한 심 씨가 되묻자 갑작스런 제안이 돌아왔습니다. 혜정이가 복직을 하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심 씨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1년 동안 쉰다며? 손자는 이제 곧 6개월이 되었습니다. 복직까지는 반년이나 남았고 어린이집에 가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혜정이 커리어도 있고요. 집에서 애랑 씨름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를 좀 봐주셨으면 해요. 내가? 너는 회사로 돌아가고 네, 나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 물론 저희도 그냥 부탁드리는 건 아니에요. 공짜로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엄마 시간 뺐으면 그만큼 드려야죠. 저도 엄마한테 안심하고 맡기고 서로 좋지 않을까요? 애기 조금 클 때까지만 부탁드려요. 한 2년 정도만요. 아들과 며느리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안한 금액은 심 씨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심 씨는 많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도와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 씨는 긴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2년만 봐줄게. 그렇게 심 씨는 하던 일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며느리는 복직을 했고 심 씨는 아들 집을 오가며 아이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아들네 집에 가서 손자를 돌보고 저녁 7시쯤 아들 부부가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마음 놓고 회사 다녀요. 며느리는 회사 다니는 일이 힘들만도 했지만 얼굴색은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종일 아이에게 시달리더니 오히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쉬운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님, 애기 봐주시면서 혹시 집안일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아침마다 어수선한 아들네 집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봐주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충 치워주긴 했는데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집안일도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심 씨는 20만 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아들네를 도와줬던 것도 돈 때문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냥 부탁했어도 이왕 아들네에 온 거 해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겠다는 걸 마다하는 성격도 아니었죠. 그런데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이 말이죠. 어느 날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희승이 옷은 다른 빨래랑 같이 돌리시면 안 돼요. 심 씨는 며느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손자의 옷은 늘 따로 빨았고 어떤 것은 손수 손빨래까지 했는데 며느리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불평부터 하는 듯 했습니다. 따로 빨았는데 근데 왜 건조대에 같이 걸려 있어요? 그거는 손빨래 따로 해서 같이 걸어둔 거야. 아, 같이 돌려서 널어 놓으신 줄 알고요. 며느리는 민망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눈썹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따로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꽤나 공격적인 말투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며느리는 표정을 금세 바꿨지만 심 씨의 얼굴엔 근심이 생겼습니다. 무언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묘한 감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회사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장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보통 심 씨는 아이를 위한 이유식만 요리를 했고 아들 며느리의 음식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희승이랑 나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다녀올게. 다행히 마트는 멀지 않았습니다. 멀었다면 아이를 데리고 가기가 힘들었을 텐데 큰 길만 건너면 큰 마트가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천천히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뒤에 며느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적힌 목록이었습니다. 심 씨는 천천히 그 목록을 살펴보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도 좋아 여기저기 구경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끔씩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나갔지만 단지 밖으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느긋하게 움직여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장을 보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 본 것들을 정리하고 아이 밥을 먹이고 씻기니까 어느새 아들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금 어질러져 있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장난감을 장난감 바구니에 넣고 나니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죠. 다녀왔습니다. 왔니? 심 씨가 며느리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집에 갈 채비를 천천히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긴 영수증을 천천히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심 씨는 대수롭지 않게 그 모습을 보면서 외투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거실 욕실에 있던 다 쓴 통들을 버리려고 담아놨던 검정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가는 길에 입구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버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며느리가 심 씨를 불러 영수증을 짚어보였습니다. 여기 이것들이요. 이건 어머님 거 사신 거죠? 그러면서 심 씨가 들고 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심 씨는 순간 며느리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몰라서 쳐다만 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거는 따로 표시해 둘게요. 그리고 돈은 나머지 거만 입금해 드리면 되죠? 월급 드릴 때 한 번에 드리거나요. 무슨 말이야? 내 거라니? 장 볼 때 어머님 것도 같이 보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버블홈? 이런 것들이요.
아, 그거. 세제도 떨어졌고 일회용 걸레도 다 떨어졌길래 산 거야. 아, 이제 며느리보다도 심씨가 더 잘 알았습니다. 세제가 떨어진 건 모를 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김에 함께 샀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며느리는 심씨가 들고 있는 봉지에 심씨의 물건이 들어있는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혹시나 자신의 돈으로 내게 될까봐 신경이 쓰였는지 영수증에 표시까지 해가면서 구분을 하려고 한 며느리. 그런 거였어요? 알겠어요. 다 입금해 드릴게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사무적인 말투로 말하는 며느리의 말을 뒤로한 채 심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심씨의 표정은 무척 어두웠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게 진짜로 심씨가 산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지 몰랐습니다. 남이라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았습니다. 사봤자 마트에서 뭘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몇 개 더 사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것 좀 내주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서운했습니다. 한 달에 140만 원을 받고 아이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같은 일을 한다면 못해도 그 2배는 벌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몇만 원 때문에 그렇게 눈에 불을 켰습니다. 심씨로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심씨의 시어머니가 심씨에게 그렇게 해주었다면 시어머니에게 직접 장을 받아가 줬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트가 아니라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줬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적응 기간이라서 2시간 있다가 데리러 오라고 하더라고. 울지는 않았어요? 친구들 많아서 좋은 눈치던데? 네. 그러면 이따가 데리고 오시면 전화 다시 주세요. 며느리는 회사에 있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심씨의 몫이었습니다. 대신에 전화 통화는 했죠. 아, 마침 희승이도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나는 병원에 다녀오려고. 심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 지금이요? 그래? 평일에 좀처럼 시간이 있어야지. 네, 다녀오세요. 심씨가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는데 며느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2시간은 빼면 되죠? 뭐를 빼? 근무 시간에서요. 뭐? 근무 시간이라는 말에 심씨가 잘못 들었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2시간 동안 병원 다녀오실 거잖아요. 그래, 빼라. 그렇게 어영부영 전화를 끊었는데 꼭 며느리가 자신의 고용주라도 된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고작 2시간 병원 좀 다녀오겠다는데 돈을 깎겠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져서 그냥 전화를 끊기는 했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음날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기가 힘들었는지 손자는 지쳐 보였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는데 아들 며느리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손자가 곧 잠에 들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머리도 식힐 겸 나가서 재우자 싶어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지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나온 지 10분이 되었는데 벌써 잠에 빠져든 상태였죠. 휴대폰도 챙겨서 나왔기에 며느리에게 유모차를 맡기고 바로 집에 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천천히 유모차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나? 좀 늦어도 괜찮아. 애 봐주는 사람 있으니까 그렇지. 아,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심 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면 어때? 야야, 베이비시터보다도 훨씬 싸고 가정부 쓰는 것보다 훨씬 싸. 가성비 짱이야. 그 정도는 참을만 하지. 심 씨는 더 이상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죠. 10분쯤 흘렀을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이 앞에. 심 씨는 정신없이 손자를 며느리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심 씨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참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심 씨는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140만 원이 아니라 340만 원, 아니 54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손자를 돌봐줄 마음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심 씨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집에서 일을 해주는 것도 오랫동안 마음에 걸려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심 씨가 좋아하니까 안심을 했었는데 남의 집도 아니고 아들네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당장 그만둬. 내일부터 나가지 말어. 집 놓고 와서 내일은 가야 해. 희승이한테도 인사는 해야지. 인사는 무슨. 나쁜 놈들. 도움을 그렇게 받아놓고 당신을 그런 취급을 해? 알아. 나도 이제 바보짓 안 해. 심 씨는 다음 날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고했죠.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일을 맡으셨으면 끝까지 하셔야죠. 며느리는 여전히 심 씨를 고용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너의 그런 태도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제 태도요? 엄마, 왜 그러시는데요? 갑자기. 내가 너희 도와주러 온 거지. 돈 벌러 온 거야. 누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 취급을 하잖아. 저희가 언제요? 가성비 좋은 도움이라면서?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 그건 여보, 그런 말을 했어? 아니야.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지영이랑 통화하다가 베이비시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지. 어머님한테 내가 그럴 리가 있어? 엄마, 오해가 있었나 봐요. 오늘은 짐 챙기러 왔고 너희도 출근해야 하니까 있을게. 마지막 정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늦었으니까 출근을 할게요. 이따 저녁에 다시 얘기해요. 하지만 심 씨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어두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심 씨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1년 넘게 왔다 갔다 했으니 자잘한 짐이 많았죠. 그런데 그날 손자는 어린이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서 끙끙 앓는 바람에 심 씨가 해열제를 먹이고 집에서 돌봐야 했습니다. 오늘 일 일찍 마치고 갈게요. 병원에 안 데리고 가도 되냐? 지금은 열 내렸어요? 오르락 내리락 해. 열 나면 해열제 먹여주세요. 그래, 알겠어. 며느리와 통화를 마친 뒤에도 심 씨는 어린아이의 이마를 물수건으로 연신 닦아냈습니다. 아무리 아들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졌다고 한들 어린 손자가 아프니 마음이 아팠죠. 오전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서 자꾸만 울고 보채는 통에 오후가 되자 심 씨는 지쳤습니다. 안아서 어르고 달래다가 해열제를 먹였다가
밥 먹이려고 애쓰다가 오후 4시쯤 되자 기진맥진해서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다행히 열은 내려서 낮잠에 든 손자였습니다. 심 씨는 아들 며느리를 기다리며 소파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간밤에도 아들 며느리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잠을 잘 자지 못해서 머리가 멍하고 잠이 쏟아졌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지 심 씨는 삑삑거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난데없이 날아오는 고함. 정신을 겨우 차리고 보자 며느리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시간을 보니 5시 정도였습니다. 1시간 잠이 든 듯 했습니다. 애가 이렇게 아픈데 소파에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언성을 높였고 심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조용한 것을 보니 손자가 아직 잠들어 있는 듯 했는데 며느리는 왜 화가 난지 몰랐습니다. 심 씨가 아픈 애를 내팽개치고 잠이라도 자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직무유기예요. 뭐? 저희는 어머님 믿고 맡겼잖아요. 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뭐예요? 다른 도우미도 이렇게 대충은 안 해요. 뭐야? 열난다고 해서 겨우 일찍 퇴근해서 왔는데 어머님은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때마침 들어온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며느리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세에 눌린 아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봐. 다달이 드리는 14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적은 돈은 아니지. 둘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너 뭐라고 했니? 가정부? 엄마. 혜정이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럼 무슨 뜻이야? 돈 받고 하는 일이면 제대로 하라는 말이잖아. 여기에 무슨 오해가 있어? 아침에도 말했지만 내가 여기에 돈 벌러 온 거야? 그건 아니고요. 아들은 우물쭈물 대답했고 그 옆에 있던 며느리가 대꾸했습니다. 맞잖아요. 돈 받고 집안일 봐주셨으니까. 어차피 어머님 하시는 일이 가정부 일이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일은 제대로 해주셔야죠. 이게 맞니? 심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을 쳐다보며 심 씨가 되묻자 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둘 중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그걸로써 아들의 대답은 들은 셈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들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조금 남아있던 정도 정말로 깔끔하게 떼주니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심 씨가 직업으로 가사도우미를 택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아들네를 도와준 것과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도우미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나 식당에서 장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와서 도와줬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40만 원. 아마 그거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어도 심 씨는 고개를 끄덕였을 게 분명했습니다. 애초에 돈을 벌려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도대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들이 심 씨를 고용했다고 생각했나 싶었죠. 하긴 그러니까 심 씨가 1~2시간 외출한다고 하면 신경을 썼고 자신들의 돈을 쓰는 것에 예민했겠죠. 그걸 모르고 여태 지냈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미심쩍은 것이 있어도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설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직접 가정부라는 말을 들으니 무언가 허탈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도우미이기 이전에 자신들의 어머니이고 시어머니인데 말이죠. 치욕과 충격 속에서 심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챙겨놨던 짐을 들고 심 씨는 현관을 향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책임하시냐고요? 내일부터는 당장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하니?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시어머니로 보이지도 않는 모양인데 너 그 인성 나중에 큰 코 다칠 거다. 엄마, 그리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며느리도 손자도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겠지.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는 너희들은 일 그만두겠다는 도우미를 과하게 붙잡는 것 같네. 어머님, 심 씨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손자 걱정도 이제는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설마 자기 자식 하나 못 돌볼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심 씨 때문에 자신이 출근도 하지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기에 누구든 옆에 붙어 있어야 했겠죠. 물론 그 메시지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전화가 오던 것도 멈췄습니다. 아마 누구를 구해도 구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당장 둘 다 출근을 해야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준이한테 어제 전화 왔어.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었다며 그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올케가 엄청 힘들어한대. 사람 안 구했대? 애 봐줄 사람 구했다고는 하는데 떨어져 있으려고 안 하고 비용도 비싸고 어린이집에 하루에 3시간씩 보내는데 나머지 7, 8시간은 무조건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고생이 심한가 봐. 그것조차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시 육아휴직한다고 하더라고. 심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제는 심 씨와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신의 누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엔 이유가 있었던 듯 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또다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차단 풀고 재준이랑 통화 좀 해봐. 자꾸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나도 좀 스트레스야. 왜? 뭐라고 하는데? 엄마 좀 설득해 달래. 나를? 올케가 아주 죽으려 하나 봐. 힘들어서?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그래. 사과? 이런 게 사과야? 힘들어지니까 후회하는 게? 나도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막무가내야. 오늘 아침에는 올케한테도 전화 왔어. 심 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애꿎은 딸을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심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어머님도 희승이 보고 집안일까지 해주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제가 아무래도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보이는 게 없었나 봐요. 다시 한번 도와주시면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저 육아휴직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안 남아서요. 어머님이 우리 희승이 봐서 좀 도와주세요. 구구절절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늘여놓는 며느리. 심 씨는 그걸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주실 거죠? 돈은 희승이 아빠랑 상의해서 160만 원까지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정작 며느리는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과하는 것도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반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하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말로만 사죄를 할 뿐이었죠. 하지만 만약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심 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쩌죠? 제가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미 맡고 있는 일이 있다고요. 어머님, 도우미 구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데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왜 이러세요? 그쪽은 일을 맡기고 싶고 나는 바쁘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는지 깊은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16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1,600만 원을 줘도 못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재은이한테도 전화하지 마. 알아들었니? 다시 전화하면 1년 반 동안 시세보다 덜 받은 돈도 달라고 할 테니까. 어머님 손자예요. 네 남편이 이제 내 아들이 아닌데 네 아들이 어째서 내 손자야? 심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마지막 통화였고 아들에게서도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을 재개했고 진짜 고용주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존중해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보다 일로서 인정받는 관계가 때로는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아들 며느리도 손자 희승이 커서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를 돌려받았으면 했습니다. 인간이란 참 어리석어서 직접 겪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말이죠. 그러면 어떤 얼굴을 할지 그때쯤엔 한번 아들을 만나볼까 생각했습니다. 통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 지난 서름이 잊혀질 것 같았죠.